안녕하세요. 가스통 버슐라르의 시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인데, 사원소에 대한 상상력, 물, 불, 공기, 대지, 이렇게 네 편을 했고, 오늘 다섯 번째로 버슐라르의 아주 중요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슐라르가 말년에 쓴 작품이죠. 몽상의 시학, La Poétique de la Rêverie, 몽상의 시학.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문단 몇 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몽상의 시학에 뭐 키워드라고 할 만한 거 세 개를 뽑았는데, 우선 몽상과 꿈의 차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밤의 꿈과 낮의 몽상을 지금 버슐라르는 구분하고 있죠. 밤의 꿈은 이제 자아가 상실되고 혼란스러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상태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낮의 몽상은 자아가 깨어있으며 상상력을 통해 세계와 교감하는 행복한 고도의 상태다. 몽상은 시적 창조의 모태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아니무스 이런 융의 심리학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물론 이 몽상은 이제 아니마의 세계죠. 그래서 융의 심리학을 빌려와 버슐라르는 몽상이 우리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의 영역이라고 말하죠. 자, 아니무스하고 아니마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니무스는 남성적 그런 특성인데, 뭐 논리, 비판, 사회적 투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적인 그런 아니무스고, 아니마는 여성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수용, 부드러움, 평화, 시적 감수성, 이제 이런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몽상을 할 때 우리는 비판적인 아니무스를 잠재우고 아니마의 부드러운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만물과 화해한다. 크게 보면 다 어떤 버슐라르의 시학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어떤 꿈의 상상력, 이런 세계로다가 우리를 데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두께가, 이제 언어는 이제 보통 시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버슐라르의 언어는 정보를 정의하는 매끄러운 표현이 아니고, 하나의 단어, 특히 시어는 역사와 신화, 개인의 기억이 층층이 쌓인 물질적 두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의 두께. 그것은 우리가 뭐 이를테면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언어의 두께가 엄청나죠. 이것은
몽상가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그 두께 속으로 침잠하여 단어가 품은 원초적인 에너지를 만난다. 그래서 그 바슐라르가 그 시를 분석하는 것은 다 그 시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두께를 분석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발췌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니마의 고독과 부드러운 평화,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대체로 몽상은 사회적 가면, 즉 아니무스를 벗고 내면의 여성적 평화, 즉 아니마로 돌아가는 통로다.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몽상은 우리가 아니무스로부터 해방되어 아니마의 휴식을 갖도록 해준다. 그것은 사회적 인격, 즉 계획하고 투쟁하는 존재가 되려는 노력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아니무스죠. 아니무스. 영혼이 쉬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아니마고, 그래서 아니무스에서 이제 아니마로 돌아오는 것이 몽상이죠. 이러한 아니마의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이기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능동적인 수동성, 능동적인 수동성, 수동성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어떤 능동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수동성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수동성. 원어는 passiveité active, 능동적인 수동성, 활동적인 수동성. 즉 이미지를 판단하지 않고 환대하는 수용성 속에 머문다. 그것은 내면에서 오는 평화이며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남성적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의 내밀한 존재와의 조화이다. 아니마로 꿈꾸는 것은 다시 시적 상태가 된 세계의 너그러운 침묵 속에서 가면도 방어도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문장은 아니죠.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 rêverie nous donne le repos de l'animus. 그러니까 몽상, rêverie. 그러니까 몽상과 그냥 꿈을 rêverie하고 그냥 have하고 have가 꿈, rêverie가 이제 몽상, 이렇게 구분하죠. 몽상은 우리에게 아니무스의 휴식을 제공한다, 준다. 이 아니무스의 휴식하면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무스로부터 해방되어 아니마 휴식을 갖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무스로부터의 그런 휴식,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엘렐레타 우 람무스 repose de l'effort d'être. D'être une personne sociale, un être de projet et de lutte. 몽상은 몽상은 이러이러한 상태다. 어떤 상태?
l'âme se repose, 영혼이 쉬는 상태, de l'effort d'être une personne sociale. 그러니까 사회적 인물이 되려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쉬게 하는, 영혼이 쉬는 그런 상태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것이 이제 l'effort d'être une personne sociale이죠. 또 être de projet, 계획이죠. et de lutte, 계획과 투쟁의 존재. 뭘 끊임없이 계획하고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존재. 이것이 뭐 결국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거기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사회적 인격, 즉 계획하고 투쟁하는 존재가 되려는 노력으로부터 영혼이 쉬는 상태이다. Dans cette solitude de l'anima, nous ne cherchons plus à prouver, à convaincre ou à vaincre. 자, dans cette solitude de l'anima, 그 아니마의 고독 속에서 nous ne cherchons plus,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뭐를? prouver, 뭘 증명하고, convaincre, 설득하고, ou vaincre, 정복하려는, 이기려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아니마의 고독 속에서는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아니마의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이기려 하지 않는다. 이제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아니마는. 그다음에 nous sommes dans une passivité active. 우리는 능동적 수동성 속에 머무른다. 능동적인 수동성. 뭐 약간 조금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동성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수동성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활동적인 그런 수동성, 그 다음에 win, receptivité, 수용성, qui accueille les images sans les juger. 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 끼이해한 그런 그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죠. accueille, 뭐 환대하다, 수용하다. 뭐를? les images sont les 그 이미지들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 속에 있게 된다. 우리는 능동적인 수동성, 즉 이미지들을 판단하지 않고 환대하는 수용성 속에
머문다. 그런 아니마의 고독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Et c'est une paix qui vient de l'intérieur, une harmonie avec notre être intime qui n'a plus besoin de la parole masculine pour exister. 그것은 기이한 그런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면은, vient de l'intérieur, 내부죠, 내부. extérieur, 외부고, l'intérieur. 내부로부터 오는 평화다.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평화다. Une harmonie avec notre être intime. 어떤 우리의 내밀한 존재와의 그런 화해, harmonie, 조화다. 어떤 내밀한 존재냐면은 qui n'a plus besoin de la parole masculine. avoir besoin 되죠. 뭐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성적인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내밀한 존재. pour exister. 우리가 현실적으로 exist,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exist, 잘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남성적인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내밀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내면에서 오는 평화이며, 내면에서 오는 평화이며, vient de l'intérieur, 내면에서 오는 평화이며,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남성적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qui n'a plus besoin de la parole masculine pour exister, 존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남성적 언어를 필요하지 않는 우리의 내밀한 존재와의 조화다. harmonie avec notre être intime. 우리의 내밀한 존재와의 조화다. Rêver en anima, c'est retrouver la douceur d'être soi-même. 그러니까 아니마 속에서 꿈꾼다는 것은 그것은 c'est retrouver la douceur, 어떤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이다. 어떤 부드러움? d'être soi-même. 그 존재 그 자체의 부드러움을 존재 그 자체의 어떤 부드러움을 되찾는 이제 그런 일인데 sans masque et sans défense, 뭐 가면이나 défense, 방어가 필요 없는 그런 거 없이 dans le silence bienveillant d'un monde redevenu poétique. Le silence bienveillant, 그 너그러운 침묵, 그 너그러운 친절한 그런 침묵 속에, 근데 그 너그러운 침묵은 The monde redevenu poétique, 다시 시적 세계로 돌아와서 다시 시적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너그러운 그 침묵 안에서 그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의 어떤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이다.
아니마로 꿈꾸는 것은 다시 시적 상태가 된 세계의 너그러운 침묵 속에서 다시 시적 상태가 된 세계의 너그러운 침묵 속에서 sans masque et sans défense, 가면도 방어도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는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몽상은 우리가 아니무스로부터 해방되어 아니마의 휴식을 갖도록 해준다. 그것은 사회적 인격, 즉 계획하고 투쟁하는 존재가 되려는 노력으로부터 영원히 쉬는 상태이다. 이러한 아니마의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이기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능동적인 수동성, passiveté active, 능동적인 수동성, 즉 이미지들을 판단하지 않고 환대하는 수용성 속에 머문다. 그것은 내면에서 오는 평화이며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남성적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의 내밀한 존재와의 조화이다. 아니마로 꿈꾸는 것은 다시 시적 상태가 된 세계의 너그러운 침묵 속에서 가면도 방어도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발췌문입니다. 이제 단어의 두께, 수식적 깊이. 자,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단어를 꿈꾸는 자는, 단어를 꿈꾸는 자. 시인들은 대체로 다 단어를 꿈꾸는 자들이죠. 언어의 두께 속에 자리를 잡는다. 단어는 단순히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며 꿈꾸는 과거 그 자체이다. 꿈꾸는 과거 그 자체이다. 꿈꾸는 과거. 이 말이 조금 얼핏 들어오지 않는데 잠깐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두께에 대해서 먼저, 바슐라르의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다. 단어는 역사와 신학, 개인의 기억이 층층이 쌓인 물질적 두께를 가진다. 몽상가는 단의 사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그 두께 속으로 침잠하여 그 단어가 품은 원초적인 에너지를 만난다. 그 다음에 단의 수익성과 깊이, 수세기의 시간이 꿈을 퇴적시켰다라는 말은 바슐라르의 단의 고고학이라고 할 만한 건데, 고고학이라는 것이 아주 옛날의 것을 이렇게 파헤쳐서 연구하는 거죠. 고고학. 단의 고고학적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층층 켜켜 이렇게 쌓인 그런 언어의 두께, 그걸 이제 파헤치는 거죠.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단어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 인류가 수천 년간 투사해온 집단 무의식의 깊이를 갖는다. 이 깊이는
수평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존재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차원이다. 그렇죠. 어떤 사전적인 수평적인 그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아주 켜켜이 쌓여있는 그 존재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차원이죠. 자, 일단 이걸 좀 하고서 여기서 그래서 단어는 단순히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며 꿈꾸는 과거 그 자체이다. 그렇죠. 그 과거의 그 깊이, 그 존재의 그 깊이로 과거 속으로 이렇게 파내려가는 거죠. 그런 과거를 꿈꾸는 거죠. 꿈꾸는 과거 그 자체이다. 어떤 단어들은 수직성을, 즉 수세기의 시간이 그들의 꿈을 퇴적시켜 놓은 깊이를 지니고 있다. 시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단어가 우리 안에서 빛의 꽃처럼 피어나게 두는 것이다. 빛의 꽃처럼 피어난대요. 단어가 우리 안에서 빛의 꽃처럼 피어나게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를, 하나의 식귀, 하나의 시어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느끼는 것이다. 공명, 함께 울리는 거. 각각의 단어는 세계로 통하는 문이며 단어를 꿈꿀 줄 아는 이는 언어 안에서 영성의 조국을 배달한다. 그곳에서 모든 음절은 그 무한에 대한 약속이자 새로운 실제의 씨앗이다. 이 해설을 잠깐 보고 들어갈까요? 바슐라르에게 사전적 정의는 단어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몽상가는 단어라는 꿈의 화석을 만지며 꿈의 화석, 단어를 꿈의 화석으로 보는 거죠. 화석을 만지며 그 안에 갇힌 수백 년의 상상력을 해방시키는 고고학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함께 우리 자신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명하는 거죠. 공명. 시적 단어는 우리 영혼의 거울이자 무한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이다. 자, 염두에 두고서 원문을 읽겠습니다. Le revers du mot s'installe dans l'épaisseur du langage. 그러니까 말을 꿈꾸는 자, 단어를 꿈꾸는 자, 단어의 몽상가는 자리 잡는다. dans l'épaisseur du langage. 언어의 두께 속에 자리 잡는다. Un mot n'est pas seulement un signe. 하나의 단어는 다만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의 기호가 아니다. 그건 뭐냐? Il est une force. 그것은 하나의 힘이다. Il est un passé qui rêve. 그것은 꿈꾸는 과거다. 꿈꾸는 과거다. 과거를 꿈꾸는 것이다. 과거를 꿈꾸는 힘이다. 단어는 단순히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며 꿈꾸는 과거 그 자체이다.
과거를 꿈꾸는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il y a des mots qui ont une verticalité, une profondeur où les siècles ont déposé leurs songes. il y a des mots qui 이하얀 그런 단어들이 있다. 어떤 단어냐면 qui ont une verticalité, 어떤 수직성, verticalité, 수직성을 갖는, 다시 말해서 une profondeur, 어떤 깊이를 갖는, 어떤 깊이, où les siècles ont déposé leurs songes. 그 수세기가, 수많은 세월이 ont déposé leurs songes. 그 수많은 세월의 그런 꿈을 간직한 디포지한 그러니까 수많은 꿈들이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꿈들이 간직되어 있는 쌓여 있는 그런 깊이를 갖는 그런 말들이 있다. 어떤 단어들은 수직성을, 즉 수세기의 시간이 그들의 꿈을 퇴적시켜 놓은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의 단어를 갖고도 그 수많은 그 깊이를 헤아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ire poétiquement, c'est laisser le mot s'ouvrir en nous comme une fleur de lumière. 그 poétiquement, 시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c'est laisser le mot s'ouvrir. 그 말을, 그 단어를 s'ouvrir en nous, 우리 안에 comme une fleur de lumière, 빛의 꽃처럼 열어놓는 것이다. 시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단어가 우리 안에서 빛의 꽃처럼 피어나게 두는 것이다. Ce n'est pas comprendre une définition, c'est sentir une résonance. 그것은 comprendre une définition. 어떤 정의, 단어의 정의죠. 단어의 의미, 단어의 뜻.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뭐야? C'est sentir une résonance. 그것은 어떤 그 울림, résonance. 그 단의 울림을 느끼는 것이다. 그 단의 공명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느끼는 것이다. sentir une résonance. 울림, 공명. Chaque mot est une porte sur un monde. 그 chaque mot, 그 모든 그런 단어는 하나의 단어는 une porte, 하나의 그 문이다. sur le monde, 세계를 향해 열린 그런 문이다. Et celui qui sait rêver les mots trouve dans la langue une partie spirituelle. celui qui sait rêver les mots. 그러니까 단어를 꿈꿀 줄 아는 사람은 trouve, 발견한다. 뭐를? dans la langue
그 언어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trouver une partie spirituelle, 어떤 영적인 조국을 찾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언어 안에서 영성의 조국, 스피리티엘, 영혼의 조국을 찾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chaque syllabe est une promesse d'infini, une germe de réalité nouvelle. 그런 영성의 조국, 그 영혼의 조국, 거기서는 chaque, 하나의 그 syllable, 음절, 하나의 syllabe가 뭐가 되냐면 promesse d'infini, 무한에 대한 약속, 무한에 대한 약속이자 un germe de réalité nouvelle, 새로운 현실의 씨앗, 새로운 현실의 씨앗이 된다. 각각의 단어는 세계를 통하는 문이며 단어를 꿈꿀 줄 아는 이는 언어 안에서 영성의 조국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모든 음절은 무한에 대한 약속이자 새로운 현실, 새로운 실제의 씨앗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어린 시절, enfance,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유년기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늘 함께 있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있다 이거죠. 그것은 고독의 핵심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시의 저장소로서 우리 안에 머문다. 자, 고독의 핵심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시의 저장소.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문다. 네, 썼던가? 여기 고독의 핵심이라는 말 조금 해설을 좀 보면은, 버슐라르의 유년기는 타인과 섞인 사회적 시간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 사물과 마주하며 보냈던 절대적 고독의 시간이다.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가 우주와 1대1로 대화하며 자신의 내면을 구축한 풍요로운 중심점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어떤 고독의 핵심이라는 말을 쓴 거죠. 네. 어린 시절을 꿈꿀 때 우리는 단순히 추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찾는 것이다. 이 말도 조금 약간 어려운데 이것도 해설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추억이 아닌 존재의 상태. 우리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다만 그 과거 연대표를 뒤지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뒤져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물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경이로움의 상태, 즉 존재가 온전히 깨어 있었던 그 결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의 그 존재의 상태, 그것은 그 순수한 경이로움의 상태인데
그 어린 시절에는 보는 곳마다 세상이 다 경이롭죠. 음, 그런 그 순수한 경이로움의 상태, 그거를 이제 그 존재의 상태라고 이렇게 한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꿈꿀 때 우리는 단순히 추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찾는 것이다. 한때 우리였던 그 아이는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그곳, 그 우리 마음속이죠. 경이로워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처음 경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경이로워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치 세상이 처음인 것처럼 세상을 재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것인 양, 세상을 재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영원한 유년기는 우리가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이다. 경탄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커가면서 경탄하는 그 능력을 다 자꾸 점점 상실해가죠. 뭘 봐도 그렇게 경탄스럽지가 않죠. 근데 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어떤 그 유년기를 만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도 첫날의 눈으로 불꽃이나 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다. 노년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세계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이거죠. 우리의 우주적 유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습관이자 잿빛 감옥이 되어 말 것이다. 여기 그 우주적 유년기라는 말을 잠깐 보고 갑시다. Enfance cosmique. 바슐라르는 유년기를 단순히 개인의 과거가 아닌 우주적 차원으로 격상시킨다. 아이는 세상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며 사물과 원초적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연결이 유지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권태라는 잿빛 감옥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 세상을 새로운 창조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원문 보겠습니다. L'enfance ne quitte jamais. 어린 시절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항상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Elle reste en nous comme un noyau de solitude. 그 어린 시절은 고독의 핵, 노아요. 고독의 핵으로 우리 안에 머문다. Une réserve de poésie. 또 그리고 réserve de poésie. 그 시의 저장소. 시의 저장소. 어떤 저장소냐면 où nous puisons sans cesse. 우리가 끊임없이 puiser, 퍼올리다. 길어올리다. 우리가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퍼올리는 그런 꿈의 저장소. 그러니까 시의 그 저장소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시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고독의 핵심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시의 저장소로서 이 저장소에서 이 저장소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인데 거기부터 끊임없이 시를 길어올리는 거죠. 우리 안에 머문다. En rêvant à notre enfance, nous ne cherchons pas des souvenirs.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을 꿈꾸면서 우리는 nous ne cherchons pas des souvenirs. 어떤 추억, 어떤 추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어떤 추억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그런 추억을 찾는 게 아니라 nous cherchons des états d'être, état d'être, 존재의 상태, 존재의 상태를 어린 시절이라는 그 존재의 상태,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찾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추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찾는 것이다. L'enfant ne fume est toujours là. 어린아이, que ne fume. 이 fume는 이제 être 동사의 단순과거죠. 누구나 한때는 다 어린아이였죠. 우리가 한때 그랬던 그 어린아이는 toujours 언제나 거기에 있다. Prête à s'émerveiller, prête à redécouvrir le monde comme s'il était neuf. 바실론이 그 émerveiller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émerveiller, 경탄하다 하는 거죠. 경탄하다. 정말 그 경탄만큼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게 없죠. 우리는 그 행복한 세계를 꿈꾸려면 경탄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되죠. 자, 프레타 세메페이, 경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프레타 redécouvrir le monde, 세계를 다시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게 comme s'il était neuf, 마치 세계가 새로운 것인 양 그 세계를 다시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에 있다. 한때 우리였던 그 아이는 l'enfant que ne fume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경이로할 준비가 되어 있고 prête à s'émerveiller, 마치 세상의 처음인 것처럼 세상을 재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치 세상의 처음인 것처럼 세상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Cette enfance éternelle est le fondement de notre faculté d'émerveillement. 이러한 영원한 어린 시절은 fondement de notre faculté d'émerveillement. d'émerveillement, 경탄이죠. 경탄의 능력, 우리의 경탄의 능력의 토대가 된다. 이런 영원한 그런 어린 시절이 아니라면 우리는
경탄할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만다. Elle est cette force qui nous permet, même dans la vieillesse. 그것은 우리를 허락해주는 même dans la vieillesse. 그 노년에 이르러서도 노년에도 우리가 permettre de regarder 이렇게 되는 거죠. permettre de regarder une flamme ou une fleur. 불꽃이나 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힘이다. 어떻게? avec les yeux de premier jour. 마치 첫째 날 premier jour 후의 눈으로 첫째 날의 눈으로 불꽃이나 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다.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불꽃이나 꽃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경탄스럽겠어요. 이제 그렇게 사물을 보도록 해주는 힘. 그것이 이제 어린 시절이 갖는 그 경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경이로워할 준비가 되어 있고 prête à s'émerveiller, 마치 세상이 처음인 것처럼 comme s'il était neuf, 세상을 재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prête à redécouvrir le monde. 이 영원한 유년기는 cette enfance éternelle, 우리가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다. est le fondement de notre faculté d'émerveillement. 우리의 경탄 능력의 토대다. Elle est cette force qui nous permet, même dans la vieillesse. 우리가 노년이 되었어도, même dans la vieillesse, 첫날의 눈으로, avec les yeux de premier jour, 불꽃이나 꽃을, une flamme ou une fleur,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permet de regarder 하는 힘이다. Sans ce lien avec notre enfance cosmique, le monde deviendrait une habitude, une prison de grisaille. 이러한 연결, avec notre enfance cosmique, 우리의 그 우주적인 어린 시절과의 이러한 연결, 끈이 없다면 세상은 deviendrait une habitude, 그냥 하나의 습관, 또 감옥, de grisaille, 잿빛 감옥에 불과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우선 세 개의 문단을 우리가 함께 봤고, 그 다음에는 그 버슐러가 이 책에서 그 직접 이렇게 시를 분석한 그 실례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시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시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바슐라르가 인용한 것은 그 시의 한 구조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뒤에다가 이 시 전체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볼까? 우선 그 정세라는 시인의 La Maison du Mont, 말의 집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구절을 지금 따온 거죠. 그것을 따온 건데 이 시가 뭐 그렇게 길지 않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빨리 읽죠. 뭐. J'habite une maison faite de mots. 나는 말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 말들로 지어진 집 한 채에 살고 있다. Chaque syllabe est une pierre. 그 각각의 그 음절은 pierre, 돌로 되어 있고, 또 chaque phrase est un mur. 각각의 문장은 벽이다. Et le silence entre la ligne et le toit qui me protège. 그리고 린녀들 사이의 침묵, 그러니까 행간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 행간의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지붕이다. Ici, le langage n'est plus un outil. 여기서 그 언어는 도구가 아니다. 이때 도구라는 것은 뭐 의사소통의 도구 이런 말이겠죠. 도구가 아니고 il est un abri. 그것은 피난처다. 언어는 피난처다. Je ne parle pas la langue. 나는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c'est la langue qui m'habite. qui m'habite. 그러니까 나를 머물게 하는 게 언어다. 그 말은 내가 그 언어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어 안에 머물고 있다. 뭐 하이데거의 뭐 원에는 존재의 집 그런 말도 있죠. 비슷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dans cette demeure de l'esprit, les fenêtres s'ouvrent sur l'infini. 이 정신의 demeure, 정신의 거처 안에서 les fenêtres, 창문들은 s'ouvrent sur l'infini. 무한을 향해 열려 있다. 창문도 무한을 향해 열려 있다. Et chaque mot prononcé avec ferveur, avec ferveur, 하여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간곡히, 여기서는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 간절함을 담아서 발설한 그 단어들은 단어 하나하나는 devient une lampe qui éclaire ma propre ténèbre. 나 자신의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런 램프가 된다. 간절함을 담아 발설한 모든 말은 나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Je suis le gardien de ce temple invisible.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사원, 네?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사원의
그러니까 언어로 된 덩프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원의 객생, 뭐 파스꾼이다. Où le verbe se fait chair et la pensée se fait monde. 그리고 verbe 이거는 이제 말이죠. 여기서 그 말은 se fait chair, 살, 우리 육체의 그 살, 우리 신체의 살이 되고, 또 la pensée se fait monde. 그리고 그 사유, 그 언어가 의미하는 그 사유는 세계가 된다. 이런 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는 un seul mot et me voici chez moi. 아마 이런 표현이 없나? un seul mot. 글쎄, 이게 뭐 내용은 비슷한데 이 시에서 뽑은 게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말이 이 시에는 안 들어가 있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un seul mot et me voici chez moi. 단 하나의 단어. 그리고 나는 chez moi. 나의 집에 있다. 나는 내 집에 있노라. 이것도 결국 내 집이라는 것은 언어로 된 그 정신의 집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시하고 거의 내용은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요 식귀가 꼭 이 시에서 따온 것만은 아닌 것 같으네요. 상관없죠, 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단 하나의 단어, 그리고 나는 내 집에 있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바슐라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먼저 번역문을 먼저 볼게요. 시인은 여기서 고독한 몽상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단어를 꿈꿀 줄 아는 자에게 언어는 외부와의 소통도가 아니라 존재의 거체이다. 존재의 거체이다.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집이다 이거죠. 선택된 단어, 사랑받는 단어는 거주의 힘을 지닌다. 그 어떤 단어는 우리가 그 안에서 거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단의 음향과 실제 속에서 뒤처진 내밀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현실의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 단어가 주는 음향과 그 실체 속에서 뒤처진 내밀합니다. 단어 속에 거주함으로써 몽상가는 세계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것이 영적 거주의 고기토다. 내가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이 단어는 보호해주는 지배의 벽처럼 나를 감싸 안으며 언어의 평화 속에서 나를
내면의 진실로 되돌려 놓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 번째 본 이 발췌문, 단어의 두께와 수적 깊이, 요 내용과 연관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시에 대한 바슐라르의 분석을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Le poète nous donne ici l'essence de la rêverie solitaire. 이 시인은, 그러니까 정세라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l'essence de la rêverie solitaire, 고독한 몽상의 어떤 정수, 에센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Pour celui qui sait révéler le mot, le langage n'est pas un outil de communication extérieure. Celui qui sait révéler le mot, 단어를 꿈꾸는 그런 사람에게, le langage, 언어는 n'est pas un outil de communication extérieure. 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건 뭐냐? Mais une demeure de l'être. 어떤 존재의 집이다. 존재의 거처이다. 단어를 꿈꿀 줄 아는 자에게 언어는 외부와의 소통도가 아니라 존재의 거치다. Un mot choisi, un mot aimé possède une force d'adaptation. 선택된 하나의 단어, 또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의 단어, 사랑받는 단어는 possède une force, 어떤 힘을 지닌다. force d'adaptation, 어떤 거주의 힘을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라는 거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Il ne s'agit pas de l'espace géographique, mais d'une intimité retrouvée dans la sonorité et la substance du mot. 그것은 그런 단어는 지리적인 공간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il ne s'agit pas de l'espace géographique, mais d'une intimité, 내밀성, retrouvée dans la sonorité, 어떤 sonorité, 어떤 울림, 음향, substance du mot, 그 단어의 그런 실체, 음향과 단어의 실체 속에서 되찾은 내밀성의 공간이다. 그래서 espace une intimité, 내밀성의 공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en habitant un mot, le rêveur se protège du chaos du monde. 하나의 그 단어 속에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그 rêveur, 꿈꾸는 자는 se protège du chaos du monde. 그 세계의 그 혼란으로부터, 세계의 그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는다. 단어 속에 거주함으로써 몽상가는 세계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c'est un cogito de l'habitation spirituelle. 그것은 habitation spirituelle. 그 영적 거주지, 영적 집, 영혼의 집, 의 그런 코기토다. 그것은 영적 거주의 코기토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영적 거주의 코기토가 된다는 거죠. Je prononce ce mot. Et ce mot m'entoure comme le mur d'une maison protectrice. 내가 그 단어를 이제 발음한다면, Je prononce ce mot. 그러면 그 스모는, 그 단어는 멍투, 나를 둘러싼다. Comme le mur d'une maison protectrice. 그러니까 보호받는, 보호된 그런 집의 벽처럼. 마치 그 집의 벽처럼 이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벽처럼 나를 둘러싼다. 그러니까 단어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이렇게 둘러싼다 이거죠. 마치 집의 벽처럼. Me rendant à ma propre vérité intérieure dans la paix de la langue. Dans la paix de la langue. 그 언어의 평화 속에 내적인 나 자신의 진실로, 내적인 내면의 나 자신의 진실로 나를 데려간다. 내가 단어를 발음할 때 이 단어는 보호해주는 집의 벽처럼 나를 감싸 안으며 언어의 평화 속에서 La paix de la langue 속에서 나를 내면의 진실로 되돌린다. 내면의 진실로 나를 데려간다. 되돌려놓는다. 뭐 반복되지만 바슐라는 단어를 단순히 뜻을 전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본다. 시인이 단어 하나를 골라낼 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집을 짓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그 언어의 집 속에서, 그 단어의 집 속에서 머무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분석 시의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장 슈브의 그 아니마의 고독에 관한 건데, 고독은 바람이 불지 않는 영혼의 나라이다. La solitude est un pays de l'abîme, 영혼의 나라. Où le vent ne souffle pas. 바람이 불지 않는. 고독은 바람이 불지 않는 영혼의 나라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공감이 되는 일인데, 이것도 역시, 그 시는 이렇습니다. 장 슈브의 랑그, 언어라는 그런 시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삼행의 요 식기를 인용한 거죠. La solitude est un pays de l'âme où le vent ne souffle pas. 자, 이것도 시를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La langue est une batterie de cristal. 언어는 그 수정으로 된 수정의 조국이다.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은 그런 고국이다, 조국이다. Un espace où le silence devient lumière. 그것은 침묵이 빛이 되는 그런 공간이다. La solitude est un pays de l'âme où le vent ne souffle pas. 고독은 바람이 불지 않는 영혼의 나라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영혼의 나라다. 잠깐만. 이제 그 해설을 잠깐만 보고 갑시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바슐랄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표현에 열거가 있다. 여기서 바람은 외부의 소요, 역사적 시간, 타인의 시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바람이 멈춘 곳이야말로 영혼은 비로소 사물의 본질과 투명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마주하니까 크리스탈로 된 수정의 조국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dans ce royaume de l'immobile, 이 부동의 왕국 안에서 chaque mot est une prière qui s'ignore. 거기서 그 각각의 단어는 프리에 기도가 된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기도이며, une tentative de rejoindre l'origine. origin, 어떤 원초적인 세계죠. 그 근원, 그러니까 근원과 합치하려는, 다시 말해서 근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다. Là où le verbe n'était encore que souffle pur. 그런 원초적 세계라는 것, 그 기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le verbe가 말이 n'était encore que 늦건데 아직까지는 뭐뭐에 불과하다. 뭐뭐일 뿐이다. souffle, 순수한 숨결. 그러니까 말은 그냥 순수한 그 숨결일 뿐인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기도. Il n'y a plus de temps, plus de douleur. 거기에는 시간도 고통도 더 이상 없다. Seulement cette transparence dorée qui enveloppe l'être dans sa propre paix. 그 자신의 평화 속에서 존재를 감싸는 어떤 황금빛 투명함이 있을 뿐이다. 오직 존재를 그 자체의 평화 속에 감싸는 황금빛 투명함만 있을 뿐이다. transparence dorée. 황금빛 투명함. 이게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황금빛 투명함만 있을 뿐이다. 자, 우선 대체로 시가 이렇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봅시다.
봅시다. 바슐라의 분석입니다. 주브의 이 이미지는 우리를 아니마의 평화로 인도한다. 아니무스의 동요, 계획들, 외부적 투쟁의 상징인 바람은 우리가 진정한 몽상에 들어서는 순간 불길을 멈춘다. 이제 바람이 불길을 멈춘다는 거죠. 이 고통은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니라 투명한 대기이다. 그것은 주체와 세계가 완벽한 휴식 속에서 화해하는 순간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이 나라에서 영혼은 잔잔한 거울이 되며 요동치지 않고 하늘의 모든 이미지를 수용하는 고요한 물이 된다. 마치 그 불교의 세계를 보는 것도 같죠. 그것은 힘에 대한 부드러움의 승리이며 지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순수한 현전 속에서 스스로를 경험하는 실존이다. 해설을 잠깐 보면은 바슐라르는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를 비판적 이성이 멈춘 상태를 봅니다. 몽상을 통해 도달하는 고독은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투명한 영혼의 거울이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고독은 바람이 불지 않는 영혼의 나라이다. Cette image de Juve nous introduit dans la paix de l'anima. 장 슈브의 이 그 식구의 그 이미지는 아니마의 평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Le vent, qui est le symbole de l'agitation de l'animus, 바람. 그 바람은 어떤 거냐면은 le symbole, 상징. l'agitation de l'animus, 아니무스의 그 동요의 그 상징이 되는 그 바람. 또 des projets, 뭐 여러 계획들, 그리고 des luttes extérieures, 그 외적인 그런 투쟁.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계획들과 그 외부와의 그런 투쟁, 그런 그런 것의 상징, 우리가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cesse de souffler, 이것은 이제 여기 끼부터 extérieur, 요거는 이제 그 le vent을 꾸며주는 삽입고 들어간 거고, le vent cesse de souffler 이렇게 걸리는 거죠. 바람은 멈춘다. 바람은 불기를 멈춘다. dès que 뭐뭐 하자마자 dès que nous entrons dans la véritable rêverie, 우리가 그 진정한 몽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한 바람, 그 아니무스의 바람은 멈춘다 이거죠. 아니무스의 동요, 계획들, 외부적 투쟁의 상징인 바람은 우리가 진정한 몽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길을 멈춘다. Cette solitude n'est pas un isolement douloureux. 이러한 고독은, 그것은 고통스러운 고립,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니다. C'est une atmosphère de transparence. 그것은 투명함의 대기이다. 투명한 대기이다.
c'est le moment où le sujet et le monde se réconcilient dans un repos sans faille. 그것은 우위한 그런 순간이다. 어떤 순간? le sujet, 주체와 le monde가, 세계가 se réconcilient, 화해하는 dans un repos sans faille, sans faille, 뭐 완벽한,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휴식 속에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순간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몽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Dans ce pays où le vent ne souffle pas.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아니무스의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서 l'âme devient un miroir immobile. 이 영혼은 부동의 잔잔한 그런 거울이 된다. Window dormante qui accueille toutes les images du ciel sans être troublée. 또 잠자는 물, 고요한 물이 된다. 어떤 물? qui accueille toutes les images du ciel. 그 하늘의 모든 그런 이미지를 수용하는, 환대하는. sans être troublé. 어떤 혼란이 없이, 혼란이 없는 어떤 그 트러블에 동요하지 않는 그런 동요함이 없이 하늘의 그 모든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런 잔잔한 물이 된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이 나라에서 영혼은 잔잔한 거울이 되며 요동치지 않고 하늘의 모든 이미지를 수용하는 고요한 물이 된다. C'est la victoire de la douceur sur la force. 이것은 그 힘에 대한 부드러움의 승리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아니무스의 그 힘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뭐 계획하고 투쟁하는 그런 힘이죠. 또 une existence qui s'éprouve dans la pure présence. une existence 실존 qui s'éprouve 경험하는 dans la pure présence 순수한 현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실존이다. loin des bruits du monde intellectuel et social. 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세계, 이것이 이제 아니무스의 세계겠죠. 그 아니무스 세계의 그런 소음들을 멀리한 채, 그것은 힘에 대한 부드러움의 승리이며 지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난 순수한 현존 속에서 pure présence 속에서 스스로를 경험하는 실존이다. s'éprouve 스스로를 경험하는 existence 실존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죠.
그거 세 번째인데 잘못했네. 자, 세 번째 시입니다. 세 번째 시는 폴 발레리의 이것은 나르시스 단장에서 이 나르시스 단장이라는 시는 프라그몽 듀 나르시스, 이것은 아주 굉장히 긴 장시인데 엄청나게 길어요. 발레리의 시 중에서 아마 그 무엇이냐, 젬네 파르크 다음에 긴 시가 아닌가 싶은데, 한 150행, 한 200행, 아주 긴 시입니다. 거기에서 그 한 구절을 지금 따온 건데, Je t'ai vu, mon enfance, à travers tes larmes, ô ma lointaine, ô ma profonde. 나의 어린 시절아, à travers tes larmes, 너의 눈물을 통해 나는 너를 보았노라. 오 ma lointaine, 오 나의 먼 곳이요, 오 나의 깊은 곳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먼 곳, 그리고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자, 먼저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레리는 여기서 어린 시절을 연대기적인 일화로서가 아니라 존재의 한 차원으로서 풀어낸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일화. 그러니까 뭐 과거 어느 때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사건, 뭐 하나의 그 일화, 그런 걸 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불어내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어린 시절 영혼 속에서 어린 시절은 존재의 핵심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시 저장소로서 우리 안에 머문다. 그 어린 시절 꿈꿀 때 우리는 단순히 추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찾는 것이다. 이 말과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는 어린 시절을 나의 깊은 곳이라 부름으로써 그는 과거가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몽상적 삶의 지하수층처럼 우리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심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눈물은 슬픔의 징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을 근원적인 순수함 속에서 보게 해주는 투명한 확대경이다. 이 먼 어린 시절은 우리가 내면에 간직한 조국이며 우리 현재에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가능성의 저장고이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몽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깊이 속으로 내려가 경탄하는 능력의 원천, 즉 시간의 마모에도 불구하고 늙지 않는 힘을 되찾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어린 시절 영원성,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시겠죠. 자, 그러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Valérie n'évoque pas ici l'enfance comme une anecdote chronologique. 그러니까 연대기적 어떤 사건, 일화, 연대기적 일화로서 어린 시절을 환기시키는 게 아니고, mais comme une dimension de l'être, 어떤 존재의 차원으로, 어떤 존재의 차원으로 그 어린 시절을 환기시키는 거다. En appelant son enfance ma profonde,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막 profonde, 나의 먼 곳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il nous montre que, 그 이하를 우리에게 보신다. Le passé n'est pas derrière nous, 과거는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는 이미 우리 뒤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과거가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고, mais en dessous de nous, 우리의 dessous, 아래쪽에, 그러니까 심층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omme une nappe phréatique, 나프 프라티크, 이것이 이제 그 지하수층,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그 흐르는 물, 그 지하수층, 왜 나프 프라티크 de notre vie onirique.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몽상적 삶, 우리의 몽상적 삶의 그 저 깊이 있는 지하수층 처럼 우리의 저 밑바닥에 과거가 있다는 것을 보신다. 그의 어린 시절을 나의 깊은 곳이라 부름으로써 발레리는 과거가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몽상적 삶의 지하수층처럼, comme une nappe phréatique de notre vie onirique, 우리 아래에 있음을 보신다. en dessous de nous, 우리 아래, 우리 저 심층 밑바닥에. 그다음에 les larmes ne sont pas ici les signes de tristesse. 여기서 눈물은 그 슬픔의 어떤 징표가 아니다. 뭐냐? mais des loupes de transparence qui nous permettent de voir l'enfance dans sa pureté originelle. 그 루프는 확대경이라는 뜻입니다. 확대경, transparence, 투명한 확대경. 그 눈물이 투명한 확대경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확대경은 nous permettent de voir l'enfance. 우리로 하여금 어린 시절을 보게 해준다. dans sa pure originelle. 그 원초적인 그 순수함 속에서, 원초적인 그 순수함 속에 그 어린 시절을 보게 해주는 그런 투명한 확대경이다. 여기서 눈물은 슬픔의 징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을 근원적인 순수함 속에서 보게 해주는 투명한 확대경이다. Cette enfance lointaine est une patrie que nous portons nous. 이 먼 어린 시절은
une partie 그 nous portons 우리가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그런 조국이다. 또 une réserve de possible 가능성의 저장소다. 어떤 가능성? qui continue de nourrir notre présent.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양분을 공급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의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가능성의 저장소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 하나의 단어가 주는 그런 그 깊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를 끊임없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저장소,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한번 확인해 볼까? 그렇죠. 그것은 고독의 핵심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시의 저장소로서 우리 안에 머문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그 유년 시절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une réserve de possible qui continue de nourrir notre présent. 우리의 현재에 계속해서 양분을 제공하는 가능성의 저장고다. 어린 시절이 그렇다는 거죠. Rêver à son enfance. 어린 시절을 꿈꾼다는 것은 c'est descendre dans sa propre profondeur, 자신의 그런 깊이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왜? Pour retrouver la source de notre faculté d'émerveillement. 그 경탄의 능력, 우리의 경탄의 능력의 그 원천을 되찾기 위해서. 또, une force qui ne vieillit pas malgré l'usure du temps. 그러니까 malgré l'usure du temps. 그 시간의 마모에도 불구하고 qui ne vieillit pas. 결코 늙지 않는 힘. 계속 어떤 젊음을 유지하는 그 힘.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그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몽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깊이 속으로 내려가 경탄하는 능력의 원천, 즉 시간의 마모에도 불구하고 늙지 않는 힘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스통 버슐라르의 그 몽상의 시작, 이 책에서 몇몇 발췌문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보았습니다. 몽상의 시작, La Poétique de la Rêverie. 이 책이 아마 가장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제 그런 책 같아요. 몽상의 시작.
La poétique de la rêve. 몽상의 시합. 아주 행복한 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몽상의 시학의 몇몇 구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